안녕하세요. 2021 게임 콘텐츠 시행시장 오픈 포럼 세미나 2부 진행을 맡은 게임동아리 조광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요, 토론을 나눠볼 건데 2022년 게임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부에서 강연해 주신 연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될 거고 청중분들의 Q&A를 함께 토론을 할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TNK 팩토리 정우식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이제 사전 예약을 백신 이제 론칭 후를 이제 부터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국가별 광고 단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 단가나 뭐 예상 단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국가별 광고 단가나 고정 단가나 예상 단가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게임이 글로벌을 진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논여드 영역이 아닌 리어드 영역이었습니다. 리어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노출형 이런 광고에 비해 가지고 물론 단가 부분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유저를 모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물론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단가 안에는 어쨌든 유저한테 지급되는 지급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케팅 채널을 이용한 채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많이 모객이 진행이 되는데 일반 노출형 광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건 국가별로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근데 국가별로 이제 다른 이런 노출형 광고에 비해 가지고 이 온라인 광고에 비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 이 비용에 비해 가지고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에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많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백신처럼 이게 저 많이 모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 국가별의 참여 볼륨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광고 타겟팅이나 최적화도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이 리오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 노출형 광고보다는 리오드 광고는 정말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뭘 주니까 참여하는 광고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모객 수를 기록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옛날 마케팅 방식 리오드를 접근할 때는 어쨌든 많은 채널 통해 가지고 많이 뿌려서 이제 모객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리오드 광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최적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도 실질적인 유저 이런 부분들을 모객을 하기 위해서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매체별로 이제 이런 최적화 요청을 통해 가지고도 실적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유저까지도 모객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별로도 다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최적화 작업이라든가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도 실질적인 전환 이제 유저도 이제 많이 모을 수 있는 부분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타겟팅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고도화가 되고 나면은 리오드가 많이 모객하고 전환율 높은 이런 광고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정훈 이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VC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게임업계 동향이나 그다음에 뭐 최근에도 P2E가 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격세지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VC를 5년 차 하고 있고 좀 있으면 6년 차인데 제가 VC에 진입을 했을 때만 해도 게임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VC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VC들이 IR 자료 보여주면서 이 회사 아니야, 저 회사 아니야 관심을 보이고 이번에 또 NFT랑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터지니까 야, 뭐 엑시 인피니티 보여주면서 야 이게 어떻게 돈이 되냐 지금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VC들이 게임을 보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사실 약간 뒷전이었어요. 후순위. 그 전에 게임성이었는데 지금은 NFT랑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VC도 많아졌고 이게 어떻게 게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지금 의문 가지고 있는 VC들이 많아져서 당분간은 그런 기조로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도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사실상 NFT랑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규제예요, 규제. 한국에서는 아직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스팀 같은 마켓에서도 일단 퇴출됐기 때문에 어떤 IR 자료가 오든지 그 질문은 꼭 나올 것 같아요. 규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뤄낼 것인가 그 질문은 계속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붙은 게임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계속 나왔는데
유저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이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붙은 게임이 나오면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미르4를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유저가 많은 게임에 블록체인이 붙어야지 물레방아에 이제 물 붓듯이 그게 돌아갔던 거죠. 근데 엑시 인피니트라고 해서 아주 캐주얼한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좀 고민이라든지 걱정은 뭐냐면 앞으로 블록체인을 어떻게든 토큰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임이 많을 건데 엑시 인피니트처럼 가벼운 게임, 단순한 게임으로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게임의 질 저하도 평균적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블록체인이랑 또 이제 게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VC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좀 게임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최근에. 근데 저희 VC들끼리 이제 술 먹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메타버스는 부캐릭터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부캐릭터가 꽂힐 수 있는 장소면 다 메타버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산업군에서 일을 하다가 VC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MMORPG인데 거기서 뭐 몹 때려잡고 서로 싸우면 치고받고 하면 MMORPG인 거고 사진 찍고 콘서트 하면 그냥 메타버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게임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인 게 사실이고 인력 유출도 그쪽으로 좀 심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VC들의 관점은 지금은 돈 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돈 버는 게 아니고 플랫폼화인 것 같아요. 어느 플랫폼이 유저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넣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금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틸팅 포인트 남주현 이사님께도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한번 다시 짚어줄 수 있을까요? 글로벌 진출 전략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네, 특히 중요하게 부분이요?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얘기 나왔으니까 좀 이제 개발사들이 중소개발사들이 퍼블리셔를 만날 때 좋은 퍼블리셔를 만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그 글로벌 진출 전략 그리고 이제 중소개발사에서 이제 큰 회사랑 다르게 할 수 있는 점들은 좀 시도나 액션들을 좀 빨리 할 수 있으시다는 거라서 그게 이제 뭐 게임을 바꾸는 것이 됐든 아니면 뭐 파트너사들을 찾으시는 게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빠르게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이제 문제 아니면 맞닥뜨리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세운 플랜이랑 액션들을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케이스들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여기서 뭐 예시로 들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퍼블리셔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퍼블리셔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제한이라든지 조건들은 뭐 그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블리셔들을 좀 찾으실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건 나랑 이제 이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좀 플랜이 좀 잘 맞는 그러니까 그 합이 좀 잘 맞는 퍼블리셔인지가 사실은 실질적인 계약의 조건보다는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센서타 유준범 세장님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장르 광고 트렌드 다 설명해 주셨는데 하이퍼 캐주얼 장르 게임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캐주얼 게임 장르가 그 몇 년 새에 엄청 떴는데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을 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이퍼 캐주얼 장르는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뭐 내년부터는 이제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 이제 하이퍼 캐주얼이란 장르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는 뭐 당연히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요즘 트렌드, 뭐 트렌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 뭐 그런 개발사들 또는 뭐 베트남 이런 좀 개발 도상국가의 개발사들이 좀 저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많이 게임을 해서 성공을 이루고 이제 뭐 퍼블리셔 계약을 맺어서 성공을 이뤘겠죠. 부두나 뭐 라이온 스튜디오 같은데 성공을 이루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뭐 센서 타워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많이 좀 심화가 되어서 좀 그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하이퍼 캐주얼이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로 수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단가가 높은 미국, 그래도 그래도 돈 좀 아직 또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관련해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장르라던가 그런 거 네.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뜨고 있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는 그 트랜스버스라고 그 순회,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이힐즈 같은 장르 그런 게임인데, 근데 그 장르가 계속 인기 있는 장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뜻은 특정 하이퍼 캐주얼은 이런 장르가 더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이제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면 좀 잘 되고 나면 이제 그 장르가 뜨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퍼 캐주얼은 뭐 패스트 팔로워 전략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초대박을 내고 싶다 하시면 좀 신박한 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시기를 네, 제안을 드립니다. 뭐 아주 하이퍼 캐주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전지성이 있고 네. 좀 칩박한 게임 만들면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고 패스팔로우 전략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Q&A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오늘 이제 얘기가 2022년 게임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한마디씩 이렇게 해서 맞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거꾸로 가서 장우식 본부장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일단 글로벌에 일단은 맞춰져 있긴 한데 오늘은 어쨌든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리오드 쪽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사실 이제 이 게임 업종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는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고민하는 사항들이 이제 어떤 채널을 마케팅할 것인가, 진짜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붕업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앞으로 이게 뭐 많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거는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저를 실제로 모아가지고도 실적으로 이제 이런 전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비용을 좀 아끼고 많은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리오드 채널은 어쨌든 유저를 많이 모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저를 일단은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런 전원 유저를 골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유저한테는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인지시키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유입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유저가 계속 인지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 게임이 어쨌든 이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에서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기존에 했던 아까 말씀드린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꼭 이런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적으로 좀 더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채널을 더 확대해서 유저를 막 모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조금 이게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함께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리오드 쪽 광고 쪽 마케팅도 나중에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채널에 노출해서 유저를 더 많이 이렇게 모객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인피니티 파트너스 이정우 이사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스낵 게임 전성 시대가 올 것이다. 근래에.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 지금 보셨다시피 블록체인이 붙은 게임들이 인디 게임이나 중소개발사에서 만드는 것은 고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재밌게 풀어내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로 투자금이 몰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도 지금 뭐 제페토라든지 뭐 이프랜드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플랫폼은 지금 거의 재편돼서 정립화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스낵 게임을 잘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개인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VC가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다 그렇게 돼 있거나 뭐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MCN 시대가 왔던 것처럼 BJ들 모아서 뭐 샌드박스라든지 이렇게 기업형으로 해서 투자 받듯이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개발자들도 기회가 있다면은 사실 지금 와 있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기회를 잡으시면 VC 투자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스낵 게임, 간편한 게임이 좀 대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인플루언서처럼 메타버스 세계에 뭐 인플루언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히팅포인트 남주현 이사님은 또 2022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는 사실 워낙에 좀 한국이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게임사분들 만나 뵈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NFT화 하겠다. 아니면 게임을 좀 뭐 그러니까 메타버스화 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에는 그 플랫폼 중점으로 뭔가 움직이게 되는 시장일 거고 NFT 이제 게임 중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도 그 해당하는 그 NFT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쓰고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기존의 게임 유저인 것인지 아니면 그 블록체인으로 돈을 번 지금 유저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무조건 이제 NFT를 지금 붙인다고 이게 게임이 커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는 하시되 지금 좀 지킬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전히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요즘에 좀 신선하게 보여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그 코로나 좀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그 어찌 보면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지만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보는 컨텐츠 아니면 그 인터넷 안에서 뭐 웹툰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게임을 활용을 해서 IP화를 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게임 스토리를 가지고 웹툰을 같이 연재한다든지 아니면 웹툰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실 지금 현재도 그 드라마 런칭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웹툰이나 웹소설을 많이 가지고 오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결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유저층 자체가 그러니까 게임 유저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게임이라고 불러야 될지 컨텐츠라고 불러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들이 좀 결합되는 형태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모바일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화 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림이 구체화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넥스트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NFT나 이런 거 당장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지금의 이제 콘텐츠를 즐기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콘텐츠 좀 결합을 좀 보면서 가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게임 결국에는 사실 모든 콘텐츠든 게임이든 퀄리티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퀄리티를 어느 정도 이제 내 유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서 그 부분들을 집중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어떤 형태로 그럼 좀 다변화하고 다각화할 수 있게 좀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콘텐츠를 좀 준비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진범 지사장님께서도 2020년 게임 시장 트렌드를 좀 전망해보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우선 아까 그 제 데이터 글을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던 것 같이 계속 모바일 사용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국가가 됐든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건 이제 인도 시장이 좀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그래서 뭐 좀 다양한 좀 기회는 계속 생기고 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게임은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좀 다양한 좀 뭐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살펴보시고 특히나 요새는 유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광고 소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센서타워에서 제공하지만 그 페이스북 애드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많이 좀 보시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좀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종 툴을 활용해서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보면 그 일부에서 이제 관련했던 강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좀 드리기 힘들어서 요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아마 여기서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을 것 같은데 저 하나만. 네. 네네. 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저도 현재 그 게시판에 윤띵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냥 저는 그 마케팅 관점에서만 잠깐 좀 바라보자면요. 이거 질문 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ID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iOS 시장에 관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OS만 보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iOS 이 두 가지만 보자 그래도 거의 한 9대1 수준이긴 해요. 그만큼 이 iOS 그러니까 국내에도 사실 이런 iOS 아이폰 이용자들과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케팅부터도 사실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iOS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희가 이게 광고 리오드 쪽 광고를 만약에 진행한다 그래도 굉장히 볼륨이 안 나오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iOS 쪽 볼륨을 그쵸 아까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iOS 쪽이 볼륨이 크다 그랬는데 이렇게 iOS를 공략할 수 있는 국가를 일단은 상대로 이게 뭐 리오드뿐만 아니라 논리오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가별로의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볼륨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면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금 이런 글로벌 시장을 더 크게 진출하는 데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런 이제 뭐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큰 게 타이틀은 거의 2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광고를 진행해봤었는데요. 막 진짜 특정 광고는 뭐 미국 같은 시장은 굉장히 볼륨이 크게 마케팅 크게 진행이 되는데 동남아 시장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국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이제 iOS 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정 국가만 선별해가지고도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iOS 마케팅이 굉장히 힘들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국내에서 하기가 제가 잘 제대로 하는 그 많지도 않고 또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럼 다들 발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토론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